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좌장을 맡게 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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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토지주택 부동산 세션에서 좌장을 맡게 된 김문상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발제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구대학교 박계란 교수님 계시나요?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허브의 김성호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허브의 김성호입니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제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세 개의 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혹시 강릉 원주대학교 이한 선생님 계시나요? 네, 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희 선생님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구하민 선생님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계시네요.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논문이 이제 3편이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저희가 12시까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당 한 20분에서 최대한 25분 정도까지 발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은 간략하게 이제 김성우 차장님이나 박강 교수님 들어오시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이제 제가 랩업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이 나가시고, 그리고 토론자하고 저하고 이제 우수 논문을 이제 한 편을 선정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어떤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저도 도시계획 전공을 했지만,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논문도 미리 좀 보긴 했었는데 되게 좀 시의성 있는 논문들인 것 같아요. 주제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한 선생님 먼저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PPT 자료 PDF로 전환한 거 채팅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도 잘 보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대회 발표하게 된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이한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공원 특성과 단독주택 가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서론, 이론적 고찰,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정된 오픈 스페이스인 녹지 공간이 주는 효용은 여가 활동, 도시경관 향상, 체육 활동 등 다양합니다. 녹지 공간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이 도시공원이나 녹지 인근에 위치한 경우 숲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이 주거지 선택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과정에 있어서도 생활권별 녹지 비율을 정하고 녹지 공간의 입지와 주변 주거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기존 연구를 통해 녹지 공간이 도시민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녹지 조망 가능성, 도시공원 접근성 등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밀도가 높고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높은 선호는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에서의 효과와 단독주택에서의 효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외곽에 녹지도 많고 도시의 규모도 크지 않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주거지 인근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국내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일반적인 주택 유형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를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유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는 도시 중심부에 밀집된 경향이 있으며 전체 주택 유형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주택 가격에 따라 도시공원까지 거리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입니다. 도시공원과 주택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도시공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을 재구성한 표이며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존 연구를 통해 녹지 공간이 도시민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녹지에 대한 선호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 중 대도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녹지 공간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 표는 검토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주택 가격의 도시공원까지 거리 탄력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해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개수값은 분석 모형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이중로그 모형을 적용한 경우 그대로 탄력치로 활용하였고 세미로그 모형, 역세미로그 모형, 선형 모형의 경우 탄력성으로 재계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표에서 별표 한 개로 표시한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들을 나타내며 빨간 별표로 표시한 값들은 탄력성으로 제시 및 재산정한 값이 다른 연구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그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분석의 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여 선행연구 탄력성 표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탄력성 개수값의 평균은 마이너스 0.054이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0.024에서 마이너스 0.085로 이는 도시공원까지 거리가 2배 가까워질 때 주택 가격은 2.4%에서 8.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값은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값인데 이를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범위는 박세훈 외에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5만 이상, 50만 이하의 비수도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정의하였고 40개 도시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는데 실거래가 정보가 매우 적었던 경주시와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도시공원 정보가 없었던 김제시, 교통 편의성 확인을 위해 활용한 버스 정류장 정보가 없었던 보령시와 나주시, 이렇게 4개 도시를 제외한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대상지에 대한 위치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정보에는 주소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를 좌표화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른 변수들 또한 실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좌표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간략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로 해돈익 가격 모형은 주택 가격은 주택의 잠재적인 특성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 특성들의 개별적인 가격을 모두 합한 것이 주택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검토한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해돈익 가격 모형을 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1차적으로 해돈익 가격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다 보니 이들 지방 중소도시 간 주택가격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통제한 다수준 분석 모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가설인 도시공원 효용이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위기 분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선정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기존 도시공원과 주택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단독주택 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변수를 산정하였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인 단위면적당 주택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단독 다가구 매매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실거래가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공관 등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건물 전체를 한 세대가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공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주택 특성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와 용도별 건물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도시공원 정보의 경우 전국 도시공원 정보 표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다른 변수들 또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고 전체 표본은 38,097개입니다. 해돈익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1과 모델 2는 지역 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특성 변수 대신 도시별 더미를 넣어 비교한 모형입니다. 실제 분석에는 강릉시를 참조 집단으로 넣어 기타 35개 도시의 결과를 독립 변수로 함께 넣었지만, 본 분석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 특성이므로 도시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모델 3과 모델 4는 도시 더미 대신 지역 특성 변수로 녹지 비율, 인구 밀도, LQ 제조업 값을 추가해 통제한 분석이며, 추가로 공원 거리와 교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모형의 적합성은 모델 1과 모델 2가 모델 3과 모델 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펴보면 대부분 기대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도시공원 특성을 보면 모델 1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까지의 거리가 1km 증가할 때 단독주택 가격은 1.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로그 모형인 모델 2의 탄력성으로 보면 그 계수값이 마이너스 0.053으로 선행연구 평균 탄력성인 마이너스 0.054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 4의 경우 계수값이 마이너스 0.034로 모델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공원 거리 효과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 결과도 선행연구 탄력성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원 면적의 경우 모델 3과 모델 4의 결과 주택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델 1과 모델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특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원 유형의 경우 생활권 공원을 1로, 주제공원을 0으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주거지 주변의 공원이 생활권 공원일수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활권 공원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주제공원을 외지인이 많이 찾는 대형 공원으로 추정하여 구분하면 외지인이 많이 찾는 대형 공원이 단독주택 주변에 있는 것보다
소형공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호작용 변수를 보면 도시공원 거리와 층수는 그 개수값이 두 모형 모두에서 음수로 나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층수가 높을수록 공원 거리가 가까우면 경관이 좋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원 거리와 지역 녹지율의 경우 두 모형에서 개수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델 3과 모델 4에서 지역별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수준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헤드닝 모형 결과 중 모델 1과 모델 2는 도시 간 차이를 더미화하여 통제한 모형이나 모델 3과 모델 4는 지역 간 차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를 통제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수준 분석에서는 교호작용의 일치성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호작용을 제외한 모델 5와 모델 6, 교호작용을 포함한 모델 7과 모델 8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형의 적합도는 42%에서 43%로 조금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결과는 일반 회귀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습니다. 공원 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공원 거리는 모형에 따라 효과의 크기 차이는 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원의 크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원 유형은 일반 회귀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호작용을 살펴보면 공원 거리와 지역 녹지율 간의 교호황이 두 모형 모두에서 양수로 나와 녹지율이 높은 중소도시에서 공원 거리 효과가 일부 상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녹지율이 높은 도시에서 공원 거리의 효과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준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는 도시의 규모도 작고 외곽에 녹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민 효용의 측면에서 도시공원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위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분위에 따라 도시공원 거리가 단독주택 단위면적당 가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위기 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로그 모형과 이중로그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Y축은 회귀 개수이며 X축은 값이 증가할수록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색 가로 실선의 추정값은 일반 회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 모델 3과 모델 4의 회귀 개수 값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로그 모형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공원거리는 주택 가격과 반비례하는데 그 효과가 저가주택에서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에서보다 저가주택에서 도시공원 인접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공원 면적의 경우 영향도 미미하였고 주택 가격대에 따라 큰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원 유형의 경우 단독주택 주변에 생활권 공원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비해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효과는 저가주택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호작용을 살펴보면 일반 회귀 분석의 경우 세미로그 개수값은 양수로, 이중로그 개수값은 음수로 나타났는데 분위기로 나누어 보면 주택 가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귀 분석에서는 두 결과를 평균하면서 그 변곡점에서 부호가 반대로 나온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가주택은 녹지가 많은 중소도시에서 공원까지 인접성이 주택가격의 상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고가주택의 경우 녹지가 많은 중소도시에서 도시공원 인접성은 오히려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하면 저가주택의 경우 생활형 도시공원을 원래 목적대로 일상생활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주변에 녹지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 도시공원 인접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가주택은 도시공원의 희소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이 단독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형과 다수준 분석 모형, 분위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실증 연구입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주거지 주변에 도시공원이 인접할수록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석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의 도시공원의 탄력성과 비교해 보더라도 뒤지지 않는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에서 도시공원의 조성은 중요하고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비해 공원까지 인접성과 단위면적당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및 지역정책은 지역민 다수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책에 민감할 수 있는 상대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공원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녹지율과 도시공원을 보면 저가주택에서는 녹지가 많은 도시에서 도시공원 효용의 상쇄 효과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고가주택에서는 녹지가 많은 도시에서 도시공원이 인접하면 주택의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녹지율과 도시공원 간에 저가주택에서는 대체 효과가, 고가주택에서는 보완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다 보니 특정 도시의 정보가 없으면 단독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핵심 변수를 누락하지 않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단독주택 가격 결정 요인 전부 모두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버스 서비스의 강도도 중요한데 이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외곽 지역까지 버스 정류장은 설치되어 있지만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하루에 한 대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달리 주민 수요가 줄어들면 노선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즉 시점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성우 차장님 코멘트는 어떻게 다 끝나고 나서 따로 할까요? 아니면은 건별로 코멘트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저기 박철환 교수님, 박철환 교수님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오히려 박철환 교수님 그러셨나요? 박경 교수 연락이 지금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기다리는 측면에서 앞에 발표를 좀 먼저 듣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게 하는 게 어떨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다른 두 분 발표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신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희 선생님의 이제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시민 페르소나 생성 알고리즘 연구 주제를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 김성희입니다.
저는 대학원 입학 전에 IT 분야에서 UX 기획자로 일을 해왔었는데요.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 잠시만요. 예,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는 시민 중심적인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인할 구체적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페르소나라는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개발했던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운영에 있어 이를 적용해보는 방법론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 연구 제목은 시민 중심의 스마트 도시 운영을 위한 페르소나 생성 알고리즘 연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논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UCT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했고 그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마트 시티 발전 단계에서 3단계인 수평적 구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초기에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에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모델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추진 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된 스마트 시티 모델 구현을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둘째,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고, 셋째, 시민과 민간 등으로 운영 주체가 확대되어야 한다입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수용한 서비스의 구현 방법론으로서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연계 협력하여 ICT 기술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고 주민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 피드백이 정책 반영에 영향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도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과 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 및 해석하는 통합 플랫폼이 없다는 점도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 운영 모델로 가는 하나의 장애물로 제시가 되었고 그 외 개인정보와 보안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스마트 시티 운영 방법을 극복하고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성향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를 구체화합니다. 둘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도출하고 알고리즘 순서도를 작성합니다. 셋째, 데이터 가공과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이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해석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블록 단위로 이는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현존하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 2분기로 한정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UCT와 같이 기술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통신망이나 방범, 방제에 초점을 두고 신도시 개발 시에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인프라와 기술 중심 스마트 시티가 시민 체감도가 낮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책 패러다임 역시 시민 참여,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리빙랩 등의 방법론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와 정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공공, 민간, 시민이 협력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참여형 개방 혁신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리빙랩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평가와 전문성에 대한 측면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가 적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준영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된 개인정보와 금융 소비 데이터를 통해 공공 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과 활용을 통해 스마트 시티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념인 페르소나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내에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바타인 셈이죠. 보통 경영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시장, 환경, 사용자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인물의 배경, 설계 대상과의 관계, 설계 대상을 이용하는 목적, 요구, 태도 등과 특정 지식과 능숙도 등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개념을 도시 분야에 접목하는 것은 아직 활발한 논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스마트 시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페르소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몇몇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의 표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의 삶과 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해 실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리빙랩, 설문조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페르소나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시민 의견 반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 페르소나는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사용자 중심 개발을 위한 도구인 페르소나의 개념을 알고리즘화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여 도시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시민 페르소나가 어떤 프로세스로 생성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도입니다. 각종 데이터들을 투입하고 통합 및 변환 과정을 거친 후에 각 블록별로 대표 페르소나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들은 활용 목적에 따라 성별이나 연령대별 혹은 소득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된 페르소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 페르소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 타쿠리아가 정리한 도시 빅데이터의 종류 중에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빅데이터를 선별하였는데요. 빅데이터의 선별 기준은 첫째가 페르소나라는 성격에 부합하는가, 둘째 도시 서비스 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셋째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구득이 용이한가, 넷째 서울시 블록 단위 경계도의 통합이 가능한지였습니다. 그렇게 선별한 빅데이터를 정리한 표가 오른쪽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선별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기존의 페르소나 항목 구성을 참고하여 시민 페르소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페르소나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느껴지게 하는 인물 사진이나 이름, 성별, 연령과 같은 인물적 배경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경제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금융, 주거, 소비활동 등의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구현을 하지 못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전자투표 결과 데이터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먼저 활용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수집과 가공 과정에서 공간 빅데이터인 블록 단위 지역 경계도 파일을 제가 사용하는 분석 소프트웨어와 요구사항에 맞게 재가공하였고 인구 통계 금융 데이터와 각종 지수화된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렇게 위치 기반으로 시민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 흐름을 보이는 그런 지표 같은 경우는 시계열 기반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시민 페르소나는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민간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상에서 오픈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작업과 결과물 공유에 대한 테스트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인 태블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사용자가 분석 플랫폼에 접속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데이터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시민 페르소나를 생성해서 보여줄지를 나타낸 순서도입니다. 여러 빅데이터로부터 시민 페르소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공간 데이터가 블록코드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활용하는 다른 빅데이터 셋들도 모두 블록코드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록코드를 키값으로 하여 각 데이터셋을 호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인, 유니온, 연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인과 유니온 방식은 데이터 테이블 구조가 일치해야만 가능한 방식이라 이 연구에서의 시민 페르소나처럼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개별 데이터 테이블 내용은 유지한 채 논리적 계층에서만 연결하고 각각의 데이터 셋에서 필요한 필드만 이와 같이 따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림의 순서도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사실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축적이 된 데이터다 보니까 그것들을 시민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수치 데이터를 이미지나 문자로 변환하거나 그리고 이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속성을 해당 블록의 페르소나의 대표 속성으로 표시하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아래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시민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각 블록을 대표하는 디폴트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매개 변수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된 페르소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이어질 분석 결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공간 데이터는 서울시 블록 단위 경계도인데 블록 단위 지도를 사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블록이고 또 서울시를 기준으로 블록당 평균 인구수가 124명 정도 되는데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남과 여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당 약 60명 정도 그리고 나이대를 기준으로 하면 10대부터 70대까지 총 7단계가 돼서 페르소나당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인구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서 그 시민 페르소나가 의도한 대로 미시적인 공간 차원에서 시민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가 시민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총 15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요. 빅데이터 캠퍼스 내의 자료만 활용해야 하는 점과 컴퓨터 리소스 등의 한계로 시민 페르소나의 모든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지는 못했고요. 15개 중에 9개의 항목만 출력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록당 하나의 대표성을 지닌 디폴트 페르소나가 있고 그 페르소나를 활용 목적에 따라서 성별, 연령대별 혹은 수입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폴트 페르소나의 경우에는 성별과 같이 남자 또는 여자로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별을 해당 블록의 대표 성별로 하였고 나이대와 같이 다수의 유형이 존재하는 경우는 블록 거주자 나이의 평균값을 출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연소득이나 대출액, 각종 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 인구의 남녀 비율이라는 게 거의 대등하고 연령대 역시 대체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매개 변수 설정을 통하여 세부 유형별로도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다음 화면이 이제 나이대별, 성별로 매개 변수를 제가 설정을 했던 화면인데요. 이와 같이 유형별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놓으면 사용자는 웹상에 접속해서 원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페르소나를 생성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웹상에서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 예시입니다. 40대 남자로 조건값을 설정해서 시민 페르소나를 추출해 본 것입니다. 왼쪽 지도 화면은 블록별 페르소나 항목을 이제 표시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을 축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계열로 추세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 데이터에 대한 노출 없이 재가공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세분화 수준을 아예 옵션 형태로 제한을 하면 원 데이터를 민간에 오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의 페르소나 개념을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화한 연구였습니다. 시민과 민간의 참여라는 숙제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지능화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였고요. 거주민들의 소비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빅데이터로 시민 페르소나 생성에 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 데이터에 대한 접근 시 민간이 접근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페르소나라는 가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페르소나로 도시 서비스 개발 사업 진행 시 거주민 특성 파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의 간접적인 참여에 대해서만 실험을 해보았는데 전자주민투표 결과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표현 결과를 시민 페르소나 특성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이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각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의 구매 데이터나 신체 데이터, 의료 데이터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제공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풍부해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좀 더 고도화된 시민 페르소나도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발전시킨 향후 제 연구 과제는 이번에 사용했던 금융소비 빅데이터 외에 다른 종류의 빅데이터를 투입하여 시민 페르소나를 생성해보는 실험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간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트윈과 같은 가상세계에서 시민 페르소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같은 연구들도 향후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에 이제 좀 IT 산업이 좀 이제 본격화가 되고 했던 탑다운 방식의 스마트 시티와는 다르게 약간 보텀업으로 약간 도시민의 질적인 어떤 니즈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란 교수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음소거. 네네. 제가 그 시간을 좀 착각해가지고 그 30분으로 좀 착각해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는 좀 미리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진짜 네네. 좋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요. 이제 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논문은 연세대학교의 구한민 선생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에 대한 이제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 구한민입니다. 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연구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 보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하거나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수요자 측면의 보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직접 제공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형태가 주거 보조로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 측면의 보조 중에서 이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과 같은 이 저리의 임차 보조 프로그램도 다 저소득층의 주거 보조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이 세계적으로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하우징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꾸준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 주택 공급이 물론 지속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주택 공급의 양적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보고 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더 크게 대두가 되면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이 시기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를 함에도 이 주거정책은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이 킹던의 다중 흐름 모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이 정책 과정에서는 이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이런 것들이 하나 합쳐졌을 때 이 하나의 정책이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정책은 특히나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정치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 주거 정책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고 또 가계 자산의 구조적 특징상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가계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정책이라는 것이 뭐 공급이든 주거 복지이든 이 국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어느 정책보다 정교하게 형성돼야 되고 이 정책의 집행 후에는 이 적절한 평가를 통한 환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과정의 중심에 이 정책 철학이 공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이 정책 철학에 기반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려면 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정책에 대한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다만 뭐 휴거, 엘거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등장한다거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님비 현상 같은 이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논쟁 역시 이 공급 확대가 좋은지 나쁜지 하는 언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 우리나라 주거정책 수단으로서의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일찍 도입해왔던 서구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이 자녀적 복지 정책의 일환이냐, 제도적 복지 정책의 일환이냐라는 이 이념적 논쟁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이해하고 이들 공급을 정책 대안의 일환으로 정교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이 다양한 이념적,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폭넓게 고찰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국가마다 세부적인 정의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분양이든 임대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 영세민 같이 이 주택 소요, 하우징 니즈, 하우징 주택 수요가 아니라 주택 소요, 구매력이 없는 주택 소요에 부응해서 배분적인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개념도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명문화된 규정들이 없었는데 1980년대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주택 200만 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건설되면서 이 임대주택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첫 번째 명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도적인 임대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임대주체와 취득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이 중에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유형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 수요자들에게 정보에 혼선이 없도록 조금 그런 측면을 도모해 보자는 입장에서 이 통합 공공임대라는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합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공급되어 있는 것들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또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의무적인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통틀어서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이 정책의 상징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의지 있게 추진을 했었는데,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연다는 슬로건 아래 굉장히 의지 있게 추진을 했었고, 물론 이런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는 않지만 이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책 기조가 다소 반대되는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국내 공급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의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성과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상이 의무임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하의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안정성의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하기에 조금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170만 호, 그리고 재고율은 8%. 재고율이라는 게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5%, 6%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8% 수준에 이렇게 올라 있고, OECD 평균 수준인데다가 OECD 9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평균적으로 약 10만 원씩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약 14만 호로 한 3, 4만 호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승인 실적이 아니고 주택은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난 뒤부터 실제 공급에까지는 시차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의 공급 실적들이 각 정부의 오롯한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의 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18년까지는 이렇게 3만 호에 머무르던 수치가 19년과 20년 들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기준으로 약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지금 공급이 된다고 치면 향후 수년간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현황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임대 투자 비중은 0.53%로 OECD 조사에서 이 조사에 응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낮은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주거복지 패러다임도 변화를 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주거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주택도시 기금이라든지 개별적인 국가 지자체의 재정을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GDP 대비 공공임대주택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측면에서 오롯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도 사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나 뭐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곳들은 저희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높은데도 이렇게 GDP 투자 비중이 낮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같은 곳은 비영리 조직이나 주택조합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나 영리 조직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의 그 사업성 모델을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공공임대주택을 이 소셜하우징 측면에서 인식하는 이 북유럽 국가, 저희 보통 주거복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 별도의 정부 재정 없이도 부담 가능한 주택의 측면에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OECD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은 이 주거복지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주거정책을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이 고부담 고복지 사회에 해당하는 북유럽 국가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혐오나 편견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입지하는 것에 대한 님비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확대가 곧 주거정책의 성과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절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거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자가보유 장려와 임차 지원 확대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전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자가보유 장려 정책이었다면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슬로건으로 말씀드렸던 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임차지원 확대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국내의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 자가보유 장려가 효과적인가, 임차 지원 확대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주거 정책의 방향은 이 해당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가 보유를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자가를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이 자산 축적에 기여한다는 자산 증대 효과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 증대 효과가 이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만 나타나고 저소득층에게는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란이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패널 분석을 통해서 이를 자가 보유의 자산 증대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소득층에 있어서도 자가 보유를 장려하는 정책이 하나의 유효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 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주거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잔여적 복지 정책이 아닌 제도적 복지 정책의 틀 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적 복지 정책과 제도적 복지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잔여적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를 할 때 조금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측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도적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조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잔여적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진짜 우리가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지원하더라도 스스로 이 주거 안정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최하위 계층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잔여적 복지 정책 입장이고 제도적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사회적 부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공임대주택의 중립성을 확보해서 중산층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제도적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복지 정책과 잔여적 복지 정책의 틀 사이에서 이념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고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에만 국한하자면 단일 임대시장,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시장과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이렇게 구분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임대료와 주거의 질 측면에서 이 민간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 형태상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자가를 보유할 비중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를 보유할 그런 동인 그런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임대주택 시장은 이중임대 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 계층과 이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계층, 그리고 또 주거의 질 같은 부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혐오나 님비 현상 같은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이 주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토론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논쟁이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차별성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냐 이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절충적으로 주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의 구조, 이중임대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 높은 자가 보유 의식, 그리고 저부담 저복지 사회라는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수단으로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부터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및 공급의 의미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행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이 주거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주거권이라는 것이 선언적으로 명시된 곳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 성문법의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이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주거권의 규정을 최근에 2015년에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이 주거기본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주거기본법에서는 다양한 주거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을 한 점은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이런 것들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명문화된 주거권의 보장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의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시다시피 공공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의 부담을 덜고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임대료를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월 평균 임대료를 약 30만 원 절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PIR 같은 경우에는 약 15%포인트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성능이나 주거환경 만족 이런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도 이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고 사회적 낙인으로 연결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입지하면 주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 우려 역시 근거가 없는 주장일 수도 있다는 점이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주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 다양한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공간과 편의공간으로 제공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왜 더 확대되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은 8%에 달하게 됐지만 이 주택이라는 것은 성능과 효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내구 연한이 도래하면 멸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고율의 충분성과 별개로 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LH, SH와 같은 공기업이 공급을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주거기본권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이 국가의 기본적인 주거정책,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에서도 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물량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OECD의 해외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재고율은 8, 9위임에 반해서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너무 전적인 그런 재무적인 부담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속적이지 않은 사업 구조 그리고 정책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성이 있으면 분명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에도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민간 부문의 여력도 활용하고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제소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시도했다가 없어졌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같은 뉴스테이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제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쓰고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스테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자체의 시책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주택이나 노후한 민간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와 관련한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정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인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이동성의 측면에서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2020년에 비주택 그러니까 쪽방, 고시원 같은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를 하는 시설의 현장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2%의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라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상향이동 뿐만 아니라 이 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역시 상향이동임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이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 두꺼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제공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거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월 임대료 편익이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과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하시다시피 이러한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대료 편익이 증가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형평성 차원을 고려를 하였을 때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해당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근린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혐오나 님비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근거가 없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단순히 거기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이나 생활리소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조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정주 환경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린 효과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용의 증가로 실증된 바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제언을 하면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사회적인 배제나 공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높은 수준의 소셜 믹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소셜 믹스를 이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가 촉진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계층 혼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하되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급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것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방치가 되고 있고 수선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역시 최근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노후한 시설의 관리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되게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 믹스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임대주택 공급 주체 그리고 임대주택 수혜 대상에 대한 어떤 이런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다양한 정책이나 논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폭력 있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성우 차장님하고 박기란 교수님의 이제 좀 코멘트를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좀 이렇게 기존 논문 내용에 뭐 지금도 완성도는 있어 보이는데 기존 논문 내용에 좀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나 좀 아이디어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성우 차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박기란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약간 민간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플래닝 약간 공공 사이드잖아요. 그래서 민간 사이드에서 이 세 개 재밌는 아이템인데 이 세 개 아이템 주제에 대해서 바라본 시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 랩업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성우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 금융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지역개발학회에 작년 겨울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저희들 참여를 해서 저희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장원 도시편에서 토론까지 맡아서 뭐 영광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편의 논문을 갖다가 쭉 읽었는데 다들 너무 좋은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또 접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내용들이 또 좀 다양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주택 그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어메니티 요소를 어떻게 이제 평가되는지를 갖다가 했던 논문인 것 같고 하나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ICT와 관련돼 가지고 논문으로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이 IT와 결합을 해서 뭔가 풀어나가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뭐 오래된 어떤 우리가 저희 숙제죠.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넓은 스펙에서
이 답변을 갖다가 토론해야 돼서 조금 저 나름대로 되게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좀 먼저 순서대로 발표된 순서대로 제가 읽어본 느낌,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논문을 갖다 추가적으로 퍼블리시 했을 때 좀 필요한 내용들, 조금 더 이런 내용들 좀 보완 또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안 그리고 그 김성훈 교수님이 그 구독 집필 하셨던 지방 중소도시의 어떤 도시공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인데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갖다가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30몇만 개, 38만 개 가까이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가공하셔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자께서 초기에 발표를 하시면서 단독주택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중소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공원의 어떤 역할에 대한 연구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연구 초반에 왜 이러한 연구들이 좀 필요로 한지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강조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단독주택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 도시공원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왜 현재 시점에서 좀 연구가 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좀 두드러지게 좀 보여주셨으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논문을 갖다 볼 때 이러한 그 중소도시에서 주택 가격에 특히나 단독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모델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봤을 때는 이러한 그 변수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델 개발이 있어서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필요로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용 가능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선행 연구에서 일부 좀 인용한 걸 갖다 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담아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페이지 수로는 제가 PPT로는 아까 페이지 수로는 제가 받았던 그 페이지 수로는 1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선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거래 연도라는 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된 시점에 따라 가지고 주택 가격이 좀 달라지는 뭐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으로서 이 부분 같아서 왜 집어넣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하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런 변수들을 갖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 18페이지입니다. 그 종속 변수와 선행 변수들 간의 기초 통계량을 갖다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점의 변수에 대해 가지고 중위값, 평균값, 표준편차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점이라는 거 0하면 1의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그 평균값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연속 변수, 연속되는 어떤 값을 갖다가 가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갖다 내린다면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갖다가 가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서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고 약간 이러한 변미 변수와 같은 어떤 이 양적인 그러니까 서열적인 자료들 또는 질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좀 보여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소로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요, 페이지 2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델을 갖다 선정할 때 세미 로그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그 모델로 이렇게 모델 1, 2 갖다가 잡으셨고 모델 3, 4도 이렇게 따로 잡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선정하셨던 이유가 좀 있으신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22페이지에 보면은 그 인구 밀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호를 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모델 4에서는 그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세미와 요구로그를 갖다가 이게 뭐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측면,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는데 부호가 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부호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여기 R스퀘어 값이 사실은 그 독립변수를 갖다 추가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다중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인구 밀도와 관련해가지고 연계돼가지고 지금 나오는 현상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모형 선정, 그리고 변실 선정, 그리고 공선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효과들이 아까 24페이지에서도 녹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모델 7과 모델 8에서 한 군데서는 0.249 정도의 어떤 코에피션트 값을, 그러니까 이 세기 계수 값을 갖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나 이게 지금 30몇만 건의 어떤 샘플 수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분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도 이렇게 모델 8에서는 또 유양국 정확하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모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아마 연구자가 제가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을 갖다 들었을 때 맨 마지막에 분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정책의 어떤 실사성으로 많이 제시를 갖다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좀 줄이거나 안 그러면 좀 축약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다 좀 줄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연구자가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분석 결과를 갖다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서 그 결과를 갖다 이끌어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정 논문 너무나 재밌게 잘 읽었고요. 이 부분들 갖다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시면 좀 더 너무 좋은 양질의 논문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충분히 지금도 나름대로 완성도 굉장히 높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 논문 중에 김성익 그리고 김지우 남진 교수님 세 분에서 공개하셨던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어떤 알고리즘 연구 대화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사에서도 최근에 프롬테크 연구회다라고 만들 정도로 최근 이런 도시 문제를 ICT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제된 내용을 갖다가 들었을 때 페르소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사회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ICT를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정말 오늘 많은 어떤 도움이 되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최근 빅데이터라는 IT 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데이터가 늘어나고 하면서 사회 문제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공사 연구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이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상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 갖다 다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이 페르소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연구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페르소나의 특성을 봤을 때,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어떤 필터 값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터 값을 통해서 이제 조인을 시켜가지고 뭔가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갖다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상은 또 좀 없는 것 같아요. 즉, 뭔가 우리가 사회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다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이 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정도만 이해를 내용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뭐 사례 정도 수준이지만 여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한 어떤 뭐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정도로 좀 조그맣게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오히려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아까 이 논문에서 주제가 그 정부의 어떤 주도, 시민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이런 그 페르소나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과연 그러면은 이게 사회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감성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러한 그 측면에서 녹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을 갖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뭔가 계속 따라가려고 했는데 확실히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이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이야기 좀 쉽게 조금 뭔가 사례를 갖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연구자께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좀 변형해서 좀 보여주셨으면은 좀 더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일단 그 정책 결정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ICT 기술들이 보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이 이제 공동주택 그 공급 확대를 위한 어떤 그와 관련해서 고한 김갑순 교수님께서 공개를 하셨던 논문을 발표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전세가 임대 시장이 많이 불안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을 하는 이런 또 측면에서 해당 논문이 굉장히 또 시의성도 있고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히 잘 읽었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논문 자체가 방대한 내용을 갖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설명을 갖다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방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낌 자체가 교과서적인 느낌이 좀 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가지고 연구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많이 주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든지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어떤 내용보다는 뭐 전체적인 어떤 이 설명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카데믹한 논문으로서의 어떤 그 짜임새보다는 잘 갖추어진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좀 측면을 갖다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특히나 어떤 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론적인 어떤 틀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 틀과 같은 형태로 좀 더 갖춰 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다 수출해 나가는 이론적인 어떤 결과 검증 꼭 뭐 이 시정적인 어떤 검증이 아니라 그런 논리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논리 쭉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좀 접근이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임대주택과 안에서 연결 고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에 이렇게 많이 또 공약으로서 많이 발표가 되다 대부분이 몇만으로 갖다 공급하겠다. 수량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요층인 어떤 그 계층들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취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 취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어떤 그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또 오히려 좀 적은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이러한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보다 더 공급자 중심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소유자 중심에서 관점에서였다. 이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과거에 뉴스데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그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통해가지고 많이 이제 지원하고 최근 이제 립스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국민 주거안정, 특히나 이제 임차 가구들의 어떤 그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거 사다리 일을 갖다 좀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문이 좀 어느 정도 좀 잘 짜여져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사회 문제를 갖다 이끌어내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는 다양한 너무 많은 내용들 갖다 좀 담아가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논의에 대한 초점을 갖다 좀 좁혀서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뭐 세 분 다 너무 작성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더 훌륭한 논문이 좀 되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서 의견을 갖다 드린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좀 연구의 필요성을 좀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델의 좀 강건성을 높이는 뭐 다중공론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을 통해서 모델의 강건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좀 이게 좀 IT와의 어떤 이런 접목된 논문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쪽 분야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하시면서 좀 사례 중심으로 물론 이게 새로운 시도면은 사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나 또 새로운 어떤 방안에 대한 좀 구체화된 어떤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논문에서는 좀 좀 이론적 틀, 그러니까 기존에 되게 방대한 정책이나 논문 분석을 했는데 이걸 아우르는 좀 이론적 틀, 분석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좀 구체화해서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기란 교수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네. 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와 또 논문 내용 잘 살펴봤고요. 상당히 다양하고 또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논문은 일단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김성호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다른 분보다도 이제 세미로그랑 예를 들면 로그 모형을 적용하셨다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기존에도 많이 적용됐다라는 논리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보완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로그랑은 달리 한쪽에 이제 종속 변수에 이제 로그를 씌웠다 이제 떼었다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탄력성을 해석할 때는 그대로 해석하는 장점이 있지만 로그 모형은 세미 로그 모형은 이제 로그를 하나를 제거하다 보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제 외도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에 있어서는 세미 로그랑 로그 모형이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이 자료의 데이터의 특성의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포가 어떻게 예상되므로 대략적으로 왜 씌었다 로그를 양쪽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그 논리를 이 현행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보다는 본 데이터, 본 논문의 분석 목적, 가설에 비춰서 왜 로그를 양쪽에 씌웠다 하나에 뺐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신 후에 이 로그 모형은 탄력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보충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논문의 어떤 분석의 핵심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년 자료도 있고
그 이전에 수년간, 다년간에 걸친 주택가격 자료를 사용하셨는데 이 시점 매칭이 물론 이제 공간 자료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주택 이제 가격 자료를 사용하셨을 때 과거 다년간의 이 주택 이 입주해 있는 그 주택의 부동성을 이모빌리티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의 이 좌표 위치와 GIS 쪽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 거리를 산정하실 때 뭐 유클리디안 거리를 쓰시든 어떤 뭐 다른 거리를 쓰시든 우리가 이제 거리를 산정할 때 이 매년 사실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현재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과 현재 입지의 그 킬로미터를 연결 매칭하게 되는 좀 사실 오류가 엄밀히 말하면 있는 거는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3만 데이터 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오브저베이션이 그 정도 숫자가 되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깐깐하게 이렇게 좀 이제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경우는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데이터의 그 어떤 그 시점과 이 매칭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데이터를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이 공간 자료랑 매칭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거를 커버하시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심각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김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리지주얼 그러니까 잔차의 어떤 이제 그 문제라든가 뭐 분석 방법으로는 분위획이라든가 멀티 레벨을 사용하셨는데 이 모델의 로버스트니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을 써주셔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은 논문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재밌고 중요한 주제를 잘 다뤄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시민 페르소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발표 논문을 또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다만 좀 궁금한 사항은 사실은 이제 뭐 빅데이터 앱이 상당히 이제 뭐 민간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뭐 실거래가 앱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롭테크로 직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접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제 이런 개념을 스마트 시티의 어떤 계획과 이제 운영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 이제 생각은 들지만 현재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실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실거래가 앱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 그러면은 뭐 직방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좀 더 인터랙티브한 예, 그 데이터와 이제 뭐 이제 실제 그 GIS 테이블이랑 그다음에 쉐입 파일들이랑 뭐 매칭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각 미시적인 데이터 포인트에서 변화하는 인터랙티브한 변화가 있을 텐데 사실 프롭테크도 보면은 메뉴를 선택해서 그 메뉴에 맞춰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지도에 구현해 주는 수준이고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의 어떤 디자인과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 시민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활용이 된다면 제가 느낌에는 바텀업으로 가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방향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시민 페르소나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재 상태에서 사례를 보여주신 것은 서울시 이제 시스템을 좀 데이터와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셔서 좀 아직은 인터랙티브하지 않은 어떤 예를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가지 않아야 될까 싶고 제 개인적으로 요 논문의 포커스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저는 이제 지역 경제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변수들 보시면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 차원의 이제 변수인데 저는 지금 이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은 제가 지금 뭐 모형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돌리는 모형이 뭐 이렇게 뭐 이제 좀 경제학적인 모형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단순한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좀 지역 경제, 좀 미시 경제보다는 거시 경제 상태에 가까운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아는 그 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예, 해가지고 그 행위자 기반 모델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미시적인 그 모델링을 가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과 이제 그 GIS가 이제, 예, 연동이 돼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제 느낌에는, 저는 이제 학부가 영문학이라서 문학을 좀 예, 좀 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다가오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이나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 뭐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느낌이라서, 제가 이제 지역 경제 모델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GIS, 그다음에 이러한 페르소나, 미시적인 아주 마이크로한 거죠. 그런 것과 뭐 행위자 기반 모델링을 연동을 해서 뭔가 그 국제적으로도 좀 이제 이것이 통합이 성공한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에는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 방향성과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좀 중요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학제적인 연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런 방향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발표 끝나고 후에 저도 좀 질문이 있거나 하면 또 같이 아이디어 나눈 차원에서 연락을 좀 드리고 같이 뭐 발전을 좀 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주택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 관건 인데요. 이 발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그 폭이 좀 넓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목에서 그 필요라고 하셨는데, 그 영어로 말할 때는 뭐 이렇게 뭐 necessity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해서 영문 제목으로 뭐 보통 그 할 수 있을 텐데요. 너무 범위가 넓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사실 그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이미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how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급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방점을, 예를 들면 주거기본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헌법상에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적으로 또는 주택정책상 실현하기 위해서 이 주거권의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프레임 내지는 어떤 그 예,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 선행 연구와 우리나라의 그 현황을 좀 몇 가지 그 핵심 그 개념들을 가지고 주거권과 관련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를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이제 소개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뭐 이제 유럽 쪽에 좀 소셜 하우징 쪽의 그 사례들과,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은 좀 시장이 좀 그 섞여 있는 뭐 미국식 뭐 이런 뭐 일부 독일도 해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렌즈가 좀 분명한 렌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는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핵심 포인트로 개념을 그 잡으신 다음에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기존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실증적으로 검증했던 내용을 좀 틀을 좀 더 잘 잡아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공공임대주택은 예, 꼭 필요하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그 좀 안타까운 거는 과거 이제 정부가 됐죠, 벌써. 예, 지난 정부에서 지금 주신 자료로도 보면 14만 호 정도 연 재고량이 증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재고량은 아마 인벤토리로서 그 멸실주택은 빼고 아마 감안하신 그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뭐 이 논문이 정책적인 논문으로 가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주거권과 관련한 것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든 아니면 다른 그 포커스를 잡으시든 분명한 그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그 분석이 있어서 뭐 꼭 그 어떤 그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꼭 쓰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건설 실적이라든가
재고량을 비교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멸실이라든가 공급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 계획됐던 물량과 실제 멸실됐던 물량과 정확하게 남은 물량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정책적인 논문을 구성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설명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는 되게 그 엠피리컬한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중 로그냐 세미 로그냐를 적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적용했는지, 또 화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약간 데이터 시점관, 공간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점관 불일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 뭐 연구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좀 페르소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행위자 기반 모델을 적용을 하면서 미시적 내용을 좀 콤바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그 공공임대주택 주제의 논문에서는 약간 그 김성우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연구 범위가 넓고 좀 이거를 좀 포커싱 했으면 좋겠다. 뭐 주거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포커싱 해가지고 이제 핵심 포인트의 개념을 잡고서 좀그 논리를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그 발표하신 세 분께서 그 토론 교수님과 박사님 의견에 뭐 추가 설명이나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한 선생님 추가 네. 말씀. 저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선생님은 뭐 말씀 없으신가요? 예, 예. 예, 좋은 주말에 이제 그 좋은 피드백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제가 그 하는 연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도시공학 쪽 또 연구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좀 많이 확신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많이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먼저 이제 김성우 박사님 피드백 중에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저도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약간 페르소나를 도시 쪽에 적용을 한 사례 자체가 좀 없어가지고 사실 좀 사례를 저도 찾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약간 유사한 사례들을 좀 더 참고해서 이제 또 뭐 다음번 연구에 좀 더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기란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예, 제가 많이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졌는데 그 말씀해주신 그 에이전트 기반 이제 모델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교수님께 저도 이제 좀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같이 좀 제가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보고 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발표 끝나고 이제 좀 연락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한명 선생님은 추가 의견 없으신가요? 네, 저도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그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금 정책 연구 보고서에 가깝게 조금 이렇게 제 학술 논문을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기여도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이 논문을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토요일 날 와가지고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여기에 이제 인바이트 될 때 저도 뭔가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이 논문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도시공원,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공원의 역할에서는 이게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재작년에 도시계획 시설 공원의 일몰제가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 7월부터 국내 이제 일군 건설사들이 도시 계획 시설로서의 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의 어메니티를 이용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공원 시설의 어떤 비용으로 이제 파이낸싱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 필요성에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그리고 5만 불 넘어가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도시의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자기 주거지에서 5분 이내의 생활권에 다 공원을 이제 다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도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서울이 발표했던 서울 도시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나 뉴욕 도시 비전을 보면은 이런 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좀 코멘트 하신 것들 중에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좀 가미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첨언을 드리면 이게 되게 어메니티 시설이라고 하지만 거리에 대한 효과 중에 저희가 이제 종합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반대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약간 공원의 어떤 거리에 대한 변수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저는 이 논문이 되게 좀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니즈나 수요가 굉장히 클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되게 붐업이 되면서 모든 산업, 모든 인더스트리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전공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니즈, 쓸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사 물론 이제 스마트 시티도 건설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어떤 이런 센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시되고 앞으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나 이게 되게 데이터나 그런 기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무어의 법칙에서 보면은 이런 테크놀로지의 속도는 승수로 기압수로 늘어나는데 사람의 행태는 이제 산술로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술의 발전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이런 버튼업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리빙랩,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도라고 하시면은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행위자 기반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과거의 사례인데 옛날에 리빙랩 사례인 거죠. 리빙랩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 MIT의 빌딩 20라는 이런 건물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98년도 해체되긴 했었는데 MIT의 20동 건물 빌딩 20에서 옛날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은 휴렛 패커드 그런 IT 1세대 CEO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이런 핵심 공간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의 리빙랩의 되게 원조적인 이런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에비던스를 추가해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코멘트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다른 패널분들하고
이게 되게 리터처 리뷰의 논문의 형식이면은 실증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식을 내는 논문이 아니라 리터처 리뷰의 논문이면은 그 리터처 리뷰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의 틀, 분석 틀을 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론적 분석 틀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그 하고 싶은 주장을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탄탄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도 이론식이나 실증 분석이 아니어도 논문이 될 수 있는데 그 반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론적 틀을 좀 탄탄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해서 랩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그런 코멘트나 말씀 있으시면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없으시면은 딱 시간이 2시간이 딱 맞춰가지고 지금 12시거든요. 공격제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발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토론자분들께도 되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제가 이런 건 너무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되게 미숙한 진행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게 저도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논문 주제도 그렇고 발표하신 내용도 그렇고 너무 저도 좋고 공부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패널 분들도 너무 아이디어 중심으로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옛날에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던 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래도 우수 논문을 이제 선정해 하라는 어떤 이런 학회 주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패널 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수 논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논문 주제의 적절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결론의 일관성이나 연구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논리적인 탄탄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뭐 이제 패널 분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수 논문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시간 그 발표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발표해 주시는데 저도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